제리온. 단테, 잘 보게나. 날카로운 꼬리가 달린 저 괴물을. 산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성벽이나 무기쯤은 닥치는 대로 쳐부수는 저 괴물의 위력을 말일세. 저 괴물은 온 세상에 파괴의 씨앗을 뿌리는 사악한 놈이라네. 베르길리우스는 이야기를 마친 후 괴물에게 방금 지나온 바위길 끝머리 쪽 벼랑가로 오라고 손짓하였다. 흉측하지만 곤모술수가 뛰어난 그 괴물은 벼랑 위에 머리와 가슴만 얹은 채 끝내 꼬리는 감추고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굴은 버젓한 사람의 얼굴이라 얼핏 보기에는 잠옷 선량해 보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뱀의 몸뚱이였고 생각하는 것 또한 뱀처럼 사악하기 그지없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돋은 두 개의 앞발은 겨드랑이까지 털로 뒤덮여 있었고 등과 가슴 그리고 옆구리에는 수많은 매듭과 동그라미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아마도 타타르인이나 터키인이 짜내는 화려한 비단일지라도 그처럼 아름다운 무늬를 수놓을 수는 없을 것이며 길쌈을 잘하는 아라크네 역시 이런 옷감은 짜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따금 해변에서 작은 쪽배가 반은 물에 잠기고 나머지 반은 물에 걸쳐 있는 상태로 떠 있는 것처럼 혹은 먹성 좋은 독일인들 사이에서 물개가 생선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 고약한 괴물은 모래밭을 에워싸는 바위 끝에 기대더니 뾰족한 꼬리를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독을 품은 전갈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꼬리 끝을 휘휘 내저었다. 베르길리우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다. 좀 귀찮겠지만 길을 돌아가야겠네. 자, 저 못된 짐승이 누워있는 데까지 내려가도록 하세. 우리는 뜨거운 모래와 불덩어리를 피해가면서 오른쪽 절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괴물이 있는 곳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멀리 떨어진 모래밭 위에 망령들이 모여 비탄에 젖어 있는 것이 보였다. 단테, 자네는 이 골짜기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둘 필요가 있으니 저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도록 하게. 단, 죄인들과 얘기를 할 때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절대로 오래 있어서는 안 되네. 나는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저 짐승의 어깨를 빌려 탈 수 있도록 단판을 지어보겠네. 이렇게 하여 나는 혼자서 제 칠옥의 맨 끝 가장자리를 밟으며 좀 전에 본 비탄의 망령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고통은 눈물이 되어 두 눈에서 샘물처럼 솟아났고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흩날리는 불똥과 뜨거운 모래를 털기 위해 휘젓는 손은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금 손에 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바닥을 긁거나 손을 비벼보지만 그 바닥 또한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 고통만 더할 뿐이었다. 그것은 여름날에 벼룩이나 벌, 말파리 등에 쏘인 개가 코끝과 발로 자신의 몸을 긁적이는 모습과 흡사했다. 나는 불똥에 대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낯익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그곳에 있는 자들이 한결같이 목에 돈주머니를 매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돈주머니에는 색색의 색깔과 무늬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모두 그 돈주머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침 노란색의 돈주머니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켈프당의 잠필리아치 가문 문장인 하늘빛 사자의 얼굴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시선을 옮기자 피같이 붉은 바탕에 버터보다도 흰 거위 무늬를 새긴 돈주머니도 보였다. 흰 거위는 기벨린당의 오브리아키 가문 문장이었다.
그 옆으로 흰 바탕에 푸른 암태지 무늬의 돈주머니를 목에 건 자가 보였는데 푸른 암태지는 파도바 지방의 스크로벤이 감은 문장이었다. 그때 푸른 암태지 무늬의 돈주머니를 목에 건 자가 내게 호령하였다.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여, 이 비탄의 모래밭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 냉큼 물러가거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말 따위에는 아랑곳 없이 반갑게 대꾸하였다. 말투와 억양을 들어보니 분명 파도바 출신이로군요. 그렇다. 이곳에 있는 자들은 모두 피렌체인들인데 유독 나만 파도바 출신이라 괴로움이 배로 더하다. 피렌체 사람들은 때때로 빈정대며 기사 중에 기사여 3마리의 사냥 표시가 그려진 돈주머니를 갖고 오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는 바람에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다. 당신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꼿꼿하게 앉아 형벌을 받고 있소? 이곳의 망령들은 모두 고리대금업자들로서 일은 하지 않고 편히 앉아서 이자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도 영원히 앉아있게 된 거지. 그리고 돈주머니에 새겨진 문양은 살아생전 그들의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에 하는 말이지만 같은 고향에 사는 비탈리아노는 나보다 더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여서 죄가 무거워 곧 내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 나에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던 그는 입을 실룩거리더니 마치 소가 콧구멍을 핥듯이 혀로 입술을 핥았다. 나는 불쾌하게 인상을 찌푸리다 말고 문득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던 베르길리우스의 말이 떠올라 얼른 망령들의 무리를 떠나 되돌아갔다. 혹구중을 들을까 걱정을 하며 돌아와 보니 베르길리우스는 벌써 괴물의 등에 올라타고 있었다. 자네도 어서 올라타도록 하기에 지금부터 가파른 절벽을 내려가야 하니 기운을 내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걸세. 행여 이 괴물의 꼬리에 맞아 상처라도 입게 되면 큰일이니 자네가 내 앞쪽에 타도록 하게. 학지를 앓는 사람이 그늘만 봐도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병자처럼 온몸이 떨렸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용기를 북돋으며 말했다.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타도록 하게. 이 괴물은 단지 우리를 저 아래로 데려다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네. 나는 겁쟁이처럼 굴었던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몸둘 바를 모르다가 어진 주인 앞에서 용기를 얻은 하인처럼 그 괴물의 불룩 솟은 딱딱한 어깨 위에 올라탔다. 스승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말하려 하였으나 마음대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곤경에서 구해주었던 베르길리우스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의 속마음을 읽고 내가 올라타자마자 두 팔로 나를 붙잡으며 괴물에게 말하였다. 제리온, 어서 가자. 내 등에 업힌 사람은 살아있는 몸이니 특별히 조심하여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라. 제리온은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따라 순순히 작은 배가 강기슭을 떠나 뒷걸음질 치듯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가자 꼬리를 뱀장어처럼 가슴 쪽으로 쭉 펴면서 앞발로는 공기를 끌어모았다. 파에톤이 아버지 아폴론을 대신해서 태양의 불마차를 몰다가 고삐를 놓쳤을 때도 이카로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크레타 섬을 떠날 때 교만하여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너무 높게 날다 태양열에 의해 날개가 녹아 추락할 때도 지금의 나처럼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리오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듯 유유히 원을 그리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갔다.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래에서부터 밀어닥치는 세찬 바람뿐이었다.
언제쯤 밑바닥에 도착하게 될까?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무렵 오른편 아래쪽에서 무시무시한 파도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왔다. 나는 우렁찬 소리에 깜짝 놀라 머리를 숙여 아래쪽을 살펴보았다. 그곳은 불빛이 아른거리고 탄식 소리가 들끓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 허리도 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괴물의 등에 힘껏 매달렸다. 나는 사실 제리온이 원을 그리며 아래로 내려온 것조차 알지 못하다가 고뇌에 찬 탄식 소리가 사방에서 가까워짐에 따라 비로소 바닥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하늘을 날던 매가 새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매 주인이 화를 내며 이제 됐다. 그만 내려와 하고 외치면 매가 몇 번이고 원을 그리며 돌다 힘없이 내려와 주인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기분 나쁜 듯이 앉는 것처럼 제리온도 바로 그런 식으로 깎아지른 골짜기의 바위 밑에 우리를 내려놓고 귀찮은 일을 끝냈다는 듯이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제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제7옥과 제8옥 사이에 덩그러니 서게 되었다.